반갑습니다. 선생님들은 뭐 종로 구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튼 종로에 있는 센터고 저도 여기 건너에 사는 종로 구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종로구에 살았습니다. 중간에 군대도 가고 뭐 유학도 가고 결혼해서 다른 지역에 살기도 했지만 몇 년 전부터 다시 종로에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놀이 하기를 우리가 왜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를 할 텐데요. 실제로 놀이를 어떻게 하는가는 놀이를 해보면서 경험하셔야지 놀이를 이런 방법을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를 1, 2, 3, 4, 5라는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클 거예요. 그죠? 인생에서 실제 해봐야만 알게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되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삶에서 소중한 것들이에요. 예컨대 사랑. 사랑에 관해서 맨날 영화 보고 소설 보고 사랑을 성공할 수 있는 10가지 습관 이런 거 읽고 한다고 해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인데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고 사랑을 하면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중에도 있으시겠죠.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빛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랑이 끝날 때는 온 지구가 무너져 내리죠. 그런 것을 경험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원하는 만큼 해보기도 하고 원하는 만큼 해봤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을 원하는 것만큼 해보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그렇다고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그런 노래는 있긴 있더라고요.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고 살기는 굉장히 어렵죠. 놀이도 그런 겁니다. 놀이도 우리 삶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먹은 혹은 치매가 걸린 상태에 이를지라도 인간이 이 생존의 존재에 가장 소중한 그런 것인데 그것을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놀이에 관한 모든 것을 아무리 배워야 놀이 한번 해본 사람만큼만 못하죠. 자, 지금 말씀드렸던 사랑, 놀이 이런 것들이 왜 인생에서 소중한가? 그 자체로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만들기도 하고 의미 없게 만들기도 하고 가치롭게 만들기도 하고 무가치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삶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 학습이라는 과정은 비유로 얘기하면 내가 살아갈 인생 지도 만들기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은 지도가 있어야 되죠. 뭐 그 지도가 티맵이건 무슨 구글맵이건 휴대폰, 스마트폰에 있는 요즘은 맵이 되겠지만 어디에 저장되어 있든 간에 지도가 있어야 그 지도를 보고 여행을 하게 되죠. 그 지도를 보고 여행한다는 거는 지도를 보고 여행하려면 우선 뭘 알아야 돼요? 목적지를 알아야 되죠. 내가 어디로 갈지 목적지를 정해야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목적지를 알았어. 그 다음에는 뭘 알아야 되죠?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도를 보는 방법이 있죠. 지도를 보는 방법이 보려면은 딱 여러분 티맵이나 무슨 네이버 맵 키면 뭐부터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현위치. 현위치를 알아야죠. 출발점,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죠. 삶에 비유하면 나의 삶의 목적이 어딘가를 알아야 되고 그거 이전에 삶의 목적지를 설정하려면은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있는 위치야.
자기 이해, 나는 누군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나, 나는 무엇을 원하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무엇인가, 나의 가족은 누구인가, 나의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그죠? 이게 자기 이해야. 자기 이해, 자기 발견. 나를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많은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초등학생들에게조차도 목적을 먼저 자꾸 목적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목적. 근데 그 목적은 되게 한 가지야. 공부 잘하고 부모님 선생님 말 잘 듣는 사람. 그건 뭘 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지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은 아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삶의 종착지가 다 같지 않잖아요. 삶의 경유지가 다 다르고. 그래서 똑같은 교육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똑같은 교육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가능하면 교육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아동들과 함께 진행하겠지만 아동 하나하나의 흥미와 관심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 유아기와 아동기의 교육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 그 자체이거나 놀이의 형태를 띤 놀이의 방식을 따르는 그런 활동일수록 좋은 거죠. 나이가 들면 이제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되고 그러면 놀이가 아니어도 내가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가혹한 응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공부하는 신용을 하는데 어렸을 때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놀이를 하고 학습을 경험해본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 형성돼요. 몰입할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아동들이 몰입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들도 3개월, 6개월 프로젝트 가능하거든요. 3개월 동안 3개월, 6개월의 긴 기간 동안 하루에 한두 시간씩 무엇을 만들고 어디를 예컨대 인왕산 둘레길을 우리가 다 종주한다. 북한산 둘레길을 종주한다. 이런 것들 가능하거든요. 자발성이 있으면 몰입해요. 그 몰입하는 거를 우리가 랜드마크 익스피리언스, 이정표 경험 혹은 피크 익스피리언스, 절정 경험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건 안 잊어먹어요. 어렸을 때 내가 예컨대 인왕산 꼭대기 한번 올라갔다. 이걸 그 아이가 평생을 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그걸 잊어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의식 속에 그게 있어요. 언젠가 꺼내져. 끄집어 나온다고. 나도 모르지만 내 안의 일부로서 그것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이정표 경험 혹은 절정 경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중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모든 것에 무력한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죠? 무관심과 무력. 그런 아이들이 지금 나는 아무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거의 부처님 같아 벌써. 세상에 아주 그냥 달관한 아동처럼. 그 경험은 자기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 좋은 경험만 나를 만드는 경험이 아니라 아픈 경험. 이거를 만지면 뜨겁구나. 그런 아주 원초적인 경험들 자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1년 365일 하루 8시간 우리가 놀이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놀이 같은 경험, 놀이의 특성이 뭐고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일상의 활동에도 어떻게 이렇게 접목을 시켜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잘 노셔야 돼요. 놀아본 적이 없는 선생님이 아이들이랑 놀자 해야 아이들도 아주 지겨운 일일 거예요. 놀이를 공부처럼 놀이를 시간표 짜갖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죠? 예컨대 요즘 대학에서도 행복을 가르쳐요. 그럼 아이들 행복하게 하려면 제일 좋은 일이 뭘까요? 모든 과목에서 매 학기 A 플러스를 줘. 그럼 몇 번이나 행복할까요? 거기다가 교양 과목에서 기필코 행복해지기라는 과목을 개설해갖고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듣게 해서 B 이상 못 받으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을 직접 행복으로 들어가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을 자발적으로 몰입해서 한 결과로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근데 무엇에 내가 자발적으로 몰입한 거는 학생이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고 자발적으로 몰입하는 경험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이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아까도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실제로 해봐야 되는 일이죠. 성공해보기도 하고 좌절해보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이정표 경험이 된다. 그런 이정표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간단한 놀이. 오늘 하게 될 유일한 놀이. 자, 선생님 눈 감으실까요? 눈 감으시고 지금부터 30초 동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끼리 다 아시죠? 자, 지금부터 30초 동안은 절대 코끼리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30초 동안 가만히 계시는데 눈 감으시고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말자. 눈 떠도 안 되고 코끼리를 생각해도 안 됩니다. 코끼리 본 적도 있으시겠지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눈 뜨세요. 코끼리 생각하신 분 솔직히 하세요. 내리세요. 아마 10사람이면 10사람 다 코끼리를 생각해요. 이거를 틀짓기 효과라고 하거든요. 틀짓기 효과. 이미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있을 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자라는 틀이 형성된 거야. 그러면 생각하지 말자보다도 코끼리가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입견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대한 신뢰예요. 예예요. 예. 선입견이 당신의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선입견이 당신의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리 이론으로 얘기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놀이를 한번 해보면 내 무의식 속에 작동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의 생각으로 나타나는가 느낄 수 있거든요. 혐오도 마찬가지죠. 증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간단한 놀이 경험을 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실제로 해봐야 알 수 있다. 말씀을 길게 드렸고 오늘 이게 드릴 말씀이 전부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찍 끝낼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뭔가 내용이 있는 것처럼 이제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 소개를 잠깐 간단히 하면 저는 학생 때에 혜성 어린이 걱정 모임이라는 것을 친구들과 만들어서 그 당시에는 달동네라고 했어요. 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평평한 데서 못 살고 고지대에 다리랑 가까운 데서 저 창신동 꼭대기, 남곡 꼭대기 뭐 이런 데서 사실은 이쪽 그 인왕산 이쪽 줄기도 그렇게 형편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살던 동네는 아니었죠. 지금 다 아파트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혜성유아원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유아원에서 일할 선생님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중등과정 야간학교를 마치시고 낮에는 직장에 다녔던 공장에서 일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선생님으로 양성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유아원, 보육원, 뭐 해가 그런 걸 그 당시에 2개 만들었습니다. 80년대에 남곡 혜성유아원을 만들었고 84년도에 창신동에 혜성아기둥지라는 가정형 종일육아 그걸 만들었고 여기 나중에 이제 방과후 센터도 만들게 됐죠. 그래서 84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저 혜성 지역아동센터가 됐어요. 창신동에. 가운데 사진은 제 아들이 아니고 접니다. 그 혜성 아기둥지장 제가 했었어요. 그 전업 아기둥지장을 했었는데 그때 아이들과 함께 같이
창신시장에 나들이 나갔던, 이제 공동육아에서 나들이를 했는데 그때부터 나들이를 했어요. 창신동 성곽 주변, 뭐 시장,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뭐 이런 데로 나들이를 했을 때 아이들과 함께 다니던 중인데 맨 오른쪽 앞에가 고은이라는 애고 이쪽에가 유진이라는 애인데 요 가운데 있는 애는 그때 아주 화상을 입어갖고 아주 제가 태어나서 엄청나게 당황을 하고 그랬었네요. 이 왼쪽이 80년대에 만들어진 난곡 꼭대기에 있는 난곡 해성유아원이라는 곳이에요. 난곡도 굉장히 어려운 동네거든요. 그런 일을 하다가 94년도에 이제 공동주간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 96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 아이들이 많이 굶어 죽고 아팠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들만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한반도 북쪽에 있는 아이들도 어려울 때는 우리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어린이 어깨 동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북녘 어린이를 위해서 식량 지원하고 뭐 구충제 약품 지원하고 병원도 몇 군데 만들었어요. 그 일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이제 그 경험을 담아서 남과 북 아이들에겐 철조망은 없다라는 책을 2018년도에 출판했는데 아직 2,000권을 다 못 팔았어요. 유영준 교수님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400만 권 팔았다고. 2,000권이 안 팔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책 홍보 겸 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렸는데 94년도부터 이제 숙명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고요. 올해 8월 말이면 이제 정년 퇴임합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고야라는 화가 이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프랑스 고야인데 굉장히 사회의식도 투철하고 권위에 대한 저항도 평생 했던 화가죠. 40살 넘어서 배운 게 없어갖고 화가로 인정을 받았어요.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늦지막히 화가의 길을 간 분인데 1828년에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이래요. 고야가 자신을 그린 그림인데 스페인 말 잘 못합니다만 아운 아프렌도 나는 오늘도 배운다. 나는 오늘도 배운다. 고야가 쌍지팡이 짚고 몸도 가누기 어려운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리고 거기에 붙여놓은 제목은 나는 오늘도 배운다. 공부나 학습을 남이 하는 것에 의해서 자신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관심도 흥미도 없으면 나이 먹어서 다 딴짓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고야는 나는 오늘도 배운다. 이 배운다는 것은 뭐 알파벳을 배운다,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보다는 삶의 사소한 일에서 무엇인가 깨닫는다.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 내가 배운다. 평생 보아왔던 비 내리는 분위기 있지만 그 분위기 속에서 내 삶을 되돌아본다.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삶이 굉장히 즐겁고 이렇게 역동적인 것 중에 하나는 오늘도 배울 게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뭐 하나 배웠다 내가. 근데 그 배우는 거는 지식이 아니야. 지식은 인터넷에 다 있고 AI 교사가 더 잘 가르쳐줘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그리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뭔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같이 한번 우리가 느껴보자는 거죠. 그래서 뭐 인생지도 만들기 중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놀이란 무엇이냐, 놀이의 특성, 놀이의 구성 방향, 뭐 예시를 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쭉쭉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아까 이거 말씀 다 했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해봐야 된다. 해본다는 건 뭐냐? 경험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경험이 메마르면은 내가 생각할 거리도 없지만 경험이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것일수록 좋지만 경험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되고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이랑 활동한 다음에 꼭 생각하기 시간을 가지잖아요. 이게 추수학습이라고 거창하게 말을 하죠. 그죠? 이 추수학습이 다음 학습으로 또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을 이제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실천, 경험, 사유의 순환이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도입, 전개 어쩌고저쩌고 뭐 수업 진행에 대해서 얘기해 보지만 더 이렇게 큰 관점, 모든 것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의미 있는 활동은 실천, 경험, 성찰이에요. 성찰에는 두 가지가 있죠. 되돌아보기, 그 다음에 내다보기. 성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되돌아보기, 내다보기. 그러니까 내가 한 활동을 보고 내가 어떻게 했나, 이게 되돌아보기예요. 뭘 잘했나, 뭘 못했나, 되돌아보기예요. 그걸 바탕으로 다음에 어떻게 할까? 내가 이번에는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이번에 이렇게 못해서 아쉬웠어. 다음에는 아빠랑 노면 지겹게 재미없으니까 엄마랑 놀아야지. 이건 내다보기야. 성찰에는 되돌아보기와 내다보기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다보기는 그 다음 실천이랑 연결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실천은 조금이라도 향상된 거야. 경험하고 다시 사유하는 이런 과정인데, 어린아이들은 이것을 이 실천, 경험과 사유의 리소스, 자원이 놀이라는 거예요. 놀이. 그리고 놀이의 가장 큰 마력은 자발성과 몰입이라는 거. 사랑, 덕과 같이 인생에서 소중한 가치들, 소통, 관계 맺기, 생각의 구조 만들기 같은 중요한 활동, 이런 것은 실제 해봐야 되는 것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계속 해야 된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배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배우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인생 주도를 구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동들과 함께 놀이를 통해서 아동들이 각자 인생 주도 만들기를 이제 어린 시절부터 안내하는 건데, 그러려면 선생님 자신의 인생 주도 만들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죠? 선생님들이나 부모들이 자기 삶을 가꾸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 근데 애 보고는 너는 잘 자라야 돼. 그럼 뭐 개가 개 보고 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크랩이 크랩 보고 뭐라고 하는 거가 똑같이 되는 거죠.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 교육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성장에 관심과 열의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성장에 관여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는 신용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지쳐 떨어질 거예요. 자기 삶에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육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동업자잖아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다른 사람의 성장에 간섭하는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의 성장에 간섭하려면 자기 성장의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다, 인간은 참 연약하다, 유한하다, 이런 걸 이해해야 아동들의 삶의 조건과 아동들의 애로사항을 이해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아동들과 공감하는 거가 중요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요즘 제가 들은 제일 좋은 노래 중에 하나가 카이라는 가수 혹시 아세요? 카이의 함께 흔들리자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저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랑 들었는데요. 줌 수업하니까 시작하기 전에 대기실에 있을 때 들어올 때 노래를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카이의 함께 흔들리자. 이따 쉬는 시간에 누가 찾아갖고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는 흔들리지 말라라고 아이에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힘들어할 때 선생님이 같이 흔들리는 것. 우리 같이 함께 흔들리자. 같이 함께 흔들리면 왜 힘들어하는지를 알 수 있어. 그러면 함께 좀 덜 힘들게, 힘들어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건 사기야. 좀 덜 힘들게, 잠깐은 좀 위안이 되게 같이 방법을 찾을 수 있죠. 공동 탐구를 할 수 있죠. 신영복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비 맞고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건네는 일보다
함께 비를 맞아주는 일이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선생으로 어른으로서 해결 방법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별거 있어요. 근데 잘 모르죠 우리도. 학생들이 교수님 하지만 뭐 제3도 뭐 너덜너덜하죠. 뭐 늘 그렇게 빛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자신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한계를 인정하고 그럴 때 아동들도 보여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오늘의 주제와 얼마나 연관이 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가끔은 있어요. 그래야 아동과 인생지도 만들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살기 굉장히 힘드시죠? 이번 대통령 선거도 힘들었어요. 누구를 지지했든지 간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한국 사회의 삶도 힘들 텐데 OECD만 나오면 우선 짜증부터 나잖아요. 뭐 자살일 무슨 일 하면 OECD에 맨 그냥 바닥을 깔아. 한국의 삶의 질이. 그런 가운데서 교육을 이야기하고 아동들과 미래의 희망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선생님 동력이 잘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과서에 있는 것만 가르치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길을 잃기 쉽죠. 선생으로서도. 근데 우리 사회의 삶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은 1인 가구일 수도 있지만 여튼 다인 가구이더라도 한 가구의 소득이 얼마면 행복할 것 같아요? 일 1인 가구도 있어요. 한 가구의 소득이 얼마면 행복할 것 같아요? 개인마다 다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은 행복은 월 수입이 얼마 이상에서는 거의 안 올라가요. 거기까지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요. 근데 월 수입이 어느 이상부터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낮아지기도 해요. 한국 사회 얼마까 그게? 나라마다 다 그 액수가 있어요. 그 1인 가구의 월 수입이 얼마일 때까지는 행복이 올라가고 그 이유는 별로 안 올라갈까? 얼마? 500만 원. 네. 500만 원 나왔습니다. 또 350. 정확하시네. 300만 원이에요. 한국은 300만 원. 300만 원 1인 가구 포함해서 뭐 대개 3인 가구라면은 한 셋으로 보더라도 월 소득이 300만 원 이후에는 거의 안 올라가요. 우리 한국 사회 자체의 조사예요. 행복해지고 싶어 하시죠. 근데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작년에 전 세계 한 50개 나라가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나라들은 가족, 친구를 꼽았어요. 우리나라는 뭘 꼽았을까요? 돈을 꼽은 유일한 나라예요. 굉장히 충격이죠. 그리고 뭐 다른 걸 안 꼽은 것도 더 충격적인데 이건 다중응답 설문이었어요. 한국 사람만 답을 하나 꼽았어. 왜? 세상에 정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거를 80년대 중반부터 매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 가치관 조사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모아줘요. 삶의 유형이 삶의 다양성과 자기 표현에 치중하느냐 아니면 생존에 치중하느냐. 다른 거 하나는 종교냐 아니면 세속적 가치냐인데 그거는 제쳐놓고 다른 축은 하나의 축은 삶의 다양성과 자기 표현, 다른 하나는 생존. 한국 사회는 어딜까요? 1980년대 처음 조사 때부터 지금까지 생존이에요. 근데 아까 300만 원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스페인 1인당 국민소득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프랑스, 독일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세계 선진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0위예요. 국방력은 세계 6위예요. 근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 왜 이렇게 삶이 힘들죠? 잘 선생님들도 이거 화드실 거예요. 아직 비교적 젊으시잖아요. 나이에 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자신이 있네. 앞으로 더 많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한국 사회에서의 삶이란 뭐냐? 우리는 어디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사느냐? 무엇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우리는 어디에 전념하고 몰두하는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아동들의 인생 지도 만들기를 같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애들도 우리가 산 것처럼 살면 정말 지옥일 거예요. 오징어 만들기가 넷플릭스에서 대박 쳤다는 건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삶이잖아요. 예? 오징어 게임. 오징어 만들기. 네, 뭐 헛소리도 하는 게 또 교육이지. 선생님들이 맨날 뭐 올바른 소리만 하나요? 오징어 게임 같은 거가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우리 학교? 그 다음에 나온 또 넷플릭스 영화 있죠. 지금 우리 학교. 네. 그거 다 한국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형 좀비들은 굉장히 바빠. 외국 좀비들은 흐느적거리면서 여기저기 가는데 뭐 한참 그 영화 시작할 때 해서 끝날 때 저기 도달하는데 한국형 좀비들은 막 날아다니고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살아요. 자, 오늘 중요한 얘기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도 만들기 이런 거 출발점, 목적지, 이정표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경험을 통해서 알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제도 교육은 지도나 메뉴를 학생들에게 다 이렇게 배급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대로 살아라. 근데 식당의 메뉴가 식사예요? 식당의 메뉴를 받으면 난 식사 다 끝난 거야? 요즘 아이들은 그러긴 하대요. 식당 가는 거는 사진 찍으러 가는 거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인스타그램. 그래서 죽어도 줄 서 갖고 들어가서 사진 찍어야 돼. 지도를 갖고 있으면 이미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그거예요. 정답 가르쳐 주는 거야. 모든 사람의 목적지와 출발지가 똑같은 것처럼 지도하고 메뉴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네가 뭘 먹고 싶은가 상관없이 이 메뉴대로. 그 메뉴만 갖고 있어도 식사한 거예요. 마치 이거죠. 다이어트에 관한 10가지 비법을 모아. 포도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그리고 다이어트 다 끝난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다이어트에 관한 비법 아는 것과 실제 다이어트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해봐야 된다는 거. 올바른 길은 여러 가지예요. 올바른 길은. 한 가지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자기가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삶을 지도에 비유하는 건 이제 존 두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냐? 0세에서부터 15세까지. 중학교 애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못 되냐? 마지막 시기예요. 자아가 꼬리 잡히는 마지막 시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0세에서부터 시작돼요. 나중에 시간 되면 짧은 영상 볼 텐데 3개월짜리도 좋아하고 싫어하고 올바르고 못된 거에 구분을 할 줄 알아요. 6개월짜리도 친사회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을 판단해요. 그래서 위니콧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이면서 놀이 학자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원형 같은 자, 참자, 진정한 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 참, 거짓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원형적인 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평생 동안 가장 윤곽이 되는 자의 모습이 형성되는 시기가 15살까지라는 거죠. 뭐 그 이후에도 조금씩 바뀌는데 크게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바뀌니라는 말은 여러분들 나이가 드셔도 잘 바뀌지 않지만 15살 전에 이미 형성된다. 특히 어른, 친구,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는 시기다. 40살, 뭐 50살 되면 강렬하게 잘 안 느껴요. 심드렁하게 느끼죠. 이 시기에는 상호작용을 통해 내가 살아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강렬하게 느끼죠.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도 강렬해요.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 다양한 것을 경험하려는 관심과 의욕이 형성되는 시기. 이때. 이때 이제 관심과 열이 이런 것들이 자라나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가기 쉽다는 거예요. 고칠 수 있겠죠? 굉장히 어렵죠. 습관, 거의 삶의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놀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친구들과 어른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교사 자신이 놀이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자, 오른쪽 이 어떤 분의 작은 경험인데 선생님 한번 요거 오른쪽 인형물 읽어주실래요? 나는 지퍼가 달린 신발을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끈 달린 신발을 신기로 했고 신발끈을 매는 법을 숙달하는데 10달이 걸렸다. 그러면서 분노와 좌절의 소리를 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신발끈을 제대로 멜 수 있게 되었다. 아무도 그것을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다. 나는 편안학습이라는 것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네, 뭐 신발끈 매는데 10달 걸렸으니까 조금 뭐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기 쉽죠. 조지 스타이너라고 하는 미국의 문학평론 전공하는 교수이고 교육학에 대한 책도 많이 쓰신 분인데 신발끈을 매는데 10달이 걸렸고 그 가운데서 분노와 좌절도 느꼈지만 어느 날 신발끈을 멜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이정표 경험이죠. 여기 나오는 이정표 경험. 아까 말씀드렸던 절정 경험.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나에게서. 그러니까 7살 때 인왕산 정상에 오른 경험. 내가 선생님과 함께 4km를 걸어본 경험. 3개월 프로젝트를 끝낸 경험. 잘했든 못했든. 이건 이정표 경험이에요. 삶의 길을, 인생 지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편안학습이라는 건 뭐예요? 아이들을 즐겁게만 하는 학습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고통 주는 만큼 유용한 학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들어온 건 쉽게 나가요. 근데 나의 일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놀이도 반복해야 재밌어요. 한 번 하고 말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반복이 지나치면 이제 그만하자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반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완전히 전념하게 해야 되느냐? 아, 그리고 이제는 심드렁해졌구나. 그럼 딴 걸로 가자. 혹은 규칙을 바꾸자. 이거를 이제 아동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아까 이 센터에 오면서 10분 거리인데도 차 타고 오는 아동들이 있다고 그래서 편안한 학습이 없거든요. 안전만 보장된다고 좀 걸어야 돼 애들이. 요즘 애들이 안 걸어요. 거의 연체동물화 돼가는 것 같아요.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다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을 인정하고 두렵고 불안해 해야 돼요. 두려움과 불안을 외면하고 그런 거 없다라고 할수록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을 직면해야 되고 나만 두렵니? 너도 두렵구나. 그러면 우리 이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할까를 아동과 아동, 아동과 교사가 함께 공감하고 길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나 교사들은 혹은 학교 교육의 방침은 아동들에게 넌 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뭐 이런 것만 하고 독재 시절에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전두환 시절에 그거였었어요. 안 된다는 말의 뜻을 모르는 것 같아. 안 되면 되게 하라라니. 그래서 자신의 유한성과 한계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잘 모르거나 외면해. 할 수 있는 것, 나의 능력, 나의 유능함, 나의 잘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나약함을 얘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고만 해. 왜? 나는 잘났으니까. 저 사람한테 나의 약점 보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은 어떤 당의 젊은 대표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한히 공정한 경쟁에서 다 승리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는데. 그렇다면 또 어떤 또 전직 판사 국회의원은 자기가 여기까지 온 곳에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친구들이 많았다라는 것에 공감을 하게 되는데, 요 가운데 인용문이 있는데 선생님 한번 좀 중간 인용문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의 두려움, 한계, 약점, 편견, 동기에 대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전지전능하고 항상 합리적이고 항상 정의롭고 항상 옳은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군림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정직하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를 정직하게 대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선생님들이 삶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을 때 아이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나의 삶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삶을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노력을 하면 그만큼 좌절과 실패도 많아요. 그럼 아동들도 그렇겠다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길을 찾을 수 있겠다는데요. 우리는 노력이라고 안 하죠. 노력이라고 얘기해요. 노력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부족해. 노력을 해야 돼. 어쨌든지 간에 결과가 원치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노력이 부족한 거야. 네 잘못이야. 모든 잘못은 너에게 있어.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네가 대우받지 못해도 네가 잘못한 거니까. 흙수저로 태어난 것도 네 잘못이지. 돈도 실력이야.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등감과 죄의식에 시달리고 위선이 늘어나요. 그게 우리 사회가 아직도 생존이 절박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실제로 돈이 없어서만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존재가 위협받는 거예요. 숨쉬기도 힘들어. 누군가가 나를 늘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우리 사회에서 제일 힘든 거 아니에요? 남에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너 지금 이럴 때니? 이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너 지금 이럴 때야? 사람 얼마나 불안해. 이게 강박에 시달리는 일과 자기가 자발적으로 무엇인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일은 큰 차이가 있거든요. 완전주의하고 점진적으로 나가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아이고. 아까 지퍼가 달린 신발을 신지 않고 끈 달린 신발을 사서 끝내는 법 10달 걸리면서 얼마나 자신의 유한성을 알게 됐어. 그죠?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비로소 성취가 있어요. 한계나 좌절을 느끼지 못하는 성취 없어요, 사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성공할 때가 더 많아요?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한 게 더 많았어요? 실패한 게 더 많았어요? 실패한 게 더 많았어요? 그게 아마 솔직하신 것 같아요. 저도 뭐 지금 괜찮아 보이죠? 아침에 맑은 정신에 보시니까 괜찮아 보이실 텐데 저도 생각해보면은 성공한 것은 기억하고 실패한 것은 기억하지 않으니까 성공한 게 더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실패한 게 더 많아요. 하루를 살면서 오늘 계획한 것에 몇 가지를 했어요. 여기 저 15분 전에 도착하려고 그랬거든요. 또 실패했어.
7분 전에 도착했어. 오늘 아침에 벌써 한 서너 번 벌써 실패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성공한다. 한 발짝 걸음을 내디뎌서 이러다가 죽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도착하자 여기. 그러니까 걸음을 걸으면 한 발짝을 뛰면 매 걸음마다 도착한다고. 다시 출발해서 다시 도착하고. 매 걸음마다 우리는 도착한다. 매 걸음마다 우리는 성공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또 우리 일상의 다른 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공정하게 나의 일상을 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특히. 그래야 아동들과 함께 그런 실천 경험 사유의 계기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차예요. BMW. 불은 가끔 나지만. 이 BMW 차를 아동들에게 사줄 수 있어요. 이 멋있는 차를. 근데 이 차를 갖고 비싼 차니까 맨날 새 차 이쁘게 하고 그러는 거가 목적이 아니고 이 차 타고 어디론가 가야 되죠. 목적지가 있어야 돼. 누구랑 같이 타고 갈 것인가도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차는 명품이 아니라 삶의 수단이에요. 여행의 수단이에요. 출근의 수단이고 생활의 수단이야. 그러면 이걸 갖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설령 부모와 교사가 이런 차를 사줄 수는 있어도 자기가 결정해요. 그게 실천 경험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아동 스스로가 삶의 지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예, 아까 앞 시간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봤던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 타기 뭐 세상에 가장 간단한 놀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전거 타기에는 세상의 이치를 배우는 과정도 같이 있죠. 마이크 켜져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자전거를 특히 세발 자전거에서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을 때 그 성취감과 자신감은 대단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최초의 배신감도 느끼죠. 아빠나 엄마가 뒤에서 자전거 잡아준다고 그랬는데 계속 잡아주는 줄 알았더니 뒤돌아보니까 놓았잖아. 그래서 이 자신과 자전거가 하나가 됐을 때에 자기가 자전거를 통제할 수 있고 환경이 바뀌는 것에 멈춰야 할 때, 꺾어야 할 때를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나와 자전거가 하나가 됐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나와 자전거가 따로 놀면은 상황을 통제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을 배워서 자전거가 자기가 하나가 되는 시기가 1, 2학년이고 그 다음에 3, 4학년 때는 하나가 더 생겨요. 세상으로 처음 나가는 건데 세상에는 규칙이 있어.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빨리 가야 될 때가 있고 천천히 가야 될 때가 있고 세상의 규칙을 배워요. 사람들과 관계 맺는 속에서 사회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죠. 마지막에 13살이 됐을 때 아까 15살 때까지 진정한 자아가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같은 관점을 가지고 13살이 됐을 때 자기가 경비를 마련해서 3주 동안의 자전거 여행을 가요. 세상을 경험하는 거죠. 그 자전거는 내가 세상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야. 도구야. 수단이야. 그때는 이미 자전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과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1, 2학년 때는 자전거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일이 더 중요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1, 2학년 때, 3, 4학년 때, 8학년 때 느끼는 실천과 경험과 사유의 수준이 다를 거예요. 범위가 다를 거예요. 그렇죠? 폭이. 그만큼
이런 실천, 자전거 타기 실천, 또 자전거 타기에 대한 경험, 자전거 탄 것에 대한 사유, 이것을 통해서 자아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세상과 관계를 맺는 단계까지 이르러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자아가 만들어지는 한 15살까지의 과정이 자전거 타기라는 매우 단순한 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자전거 타기일 수도 있고 뭐 그냥 걷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오랫동안 함께 하는 활동을 만드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합창일 수도 있어요. 우리 반 아이들과 그래도 뭐 높이는 낮이는 두 개로라도 나누어서 우리 한 학기 과정을 마치면 합창을 함께 다 할 수 있다. 부모님 바쁘더라도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합창곡도 하나쯤은 있다. 그런 것을 모든 것은 놀이가 될 수도 있고 놀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행위이든 놀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것을 놀이가 되게 하는 어떤 방향은 뭐냐를 말씀드린 것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놀이 저런 놀이가 있다는 아마 다른 자료를 보시거나 다른 강의를 통해서 놀이 강사님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으실 텐데, 그러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더라도 그 노하우를 아우르는 방향, 그것이 교육에서 가지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에는 조금 더 방법론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던 이야기 중에서 질문이 있거나 혹은 자신의 경험, 의견이 있으신 분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자기 소개도 해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되겠네요. 네, 저는 서대문 1호점 북한산 우리동네 캠프센터 친구랑의 임영웅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9년 5월에 6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이제 한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이게 나름 이렇게 놀이를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려고 나름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저희도 선생님들이 워낙 같이 잘 해주셔서 협업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사실 아이들이 놀이에 몰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 정말 자발적인 놀이와 활동을 하더라도 좀 장기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이제 단편적인 활동은 지향하고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아이들과 활동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와 또 겹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 사교육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그래서 개학이 딱 되고 나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틈새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몇 시간 정도 머물러야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데 애들이 퐁당퐁당이 다 돼버리는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뭐 신입 부모님들 대상으로 이제 모임도 잡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또 말씀드리는 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랑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 위치에서 제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 부모님들께 이 놀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 놀이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되게 많이 되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안 놀아본 사람에게 놀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숨을 안 쉬고 살 수는 없는데, 놀이의 반대말은 공부가 아니라 우울증이라고 해요. 놀이의 반대말은 우울증. 그러니까 PPT에 나오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쥐 실험을 해보면 한 쥐들은 뭐 여러 가지 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놀게 했고, 다른 쥐들은 가둬만 뒀어요. 그리고 각각의 쥐 집단에게
고양이 냄새가 나는 물건들을 줘서 굉장히 자기 삶의 위협이 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아보지 못하고 갇혀만 있던 쥐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밖으로 안 나와요. 그대로 갇혀 있어요. 근데 놀아본 쥐들은 조금 있으면 나와. 기어 나와서 고양이가 갔나 안 갔나, 바깥이 어떻게 돼 있나 탐색을 해. 시도를 해. 아까 놀이라는 게 놀이 자체가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적 측면에서 보자면 실천 경험 사유의 과정을 이제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죠. 근데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학부모님들과 할 수도 있겠죠.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근데 학부모님들은 또 금방 잊어먹기도 하겠죠. 그래서 참 부모님들과 한 뜻이 되는 게 어려운 일인데, 물론 그래요. 센터에서 머무는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 되면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일을 조금 더 폭넓게 계획해 볼 수 있지만, 짧을수록 못하니까 오히려 짧을수록 놀이 위주로 해볼 수도 있겠죠. 하루에 30분씩 하는 놀이로 계획해 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센터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일정 시간 이상 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려운 일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놀이에 대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너 누구하고 노니? 걔 노는 애야. 그러면 걔하고 놀지 마. 여기서 논다는 뜻이 다 다르죠. 중학교쯤 됐을 때 자녀에게 너 학교 가면 누구랑 노니? 아무 개랑 놀아. 걔 노는 애잖아. 걔랑 놀지 마. 우리 사회에서 논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사회. 놀이하고 학습, 놀이하고 일의 구분을 굉장히 강하게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결국 부모님들하고 공감대를 넓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바로 그렇거든요. 삶이 훨씬 더 불확실해졌어요. 제 나이 때는 뭐 그래 놀이 좀 덜 하고 좋은 대학 가갖고 좋은 대학 졸업증 가지면은 평생 살 수 있어, 이렇게 됐거든요. 소위 명문대학 가면 명문 인생을 살 수 있어,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는 삶은 굉장히 불확실해요. 직업을 3번, 4번 바꿔야 돼요. 뭐 여러분들 많이 드셨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직장 잡을 때는 지금 있는 일자리의 70%는 없어진 직업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남아있을 30%의 직업을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아이에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새로 생기게 될 70%의 일자리를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70%의 새로운 일자리가 뭐가 생길지 누가 알아? 그러면은 뭐 여기 이러고 있어요. 제가 뭐 차이나는 클래스 나가거나 뭐 인수위원회에 들어갔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없어질 일자리의 30%는 그 준비해서 뭐 하겠어요? 거기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그대로 준비해주면 애가 그대로 살 거란 생각이죠. 없어질 30%, 새로 생겨날 70%를 어른들이 준비시켜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게, 그게 어른들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대로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돼. 다양하게 깨져보고 다양하게 성취해 봐야 되거든요. 그게 더 중요해요. 지금 어른 그렇게 놀지 말고 지금부터 뭔가 학원 가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지금 열의와 관심을 다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2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한국 고3은 전 세계에서 제일 지식의 양을 많이 저장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도 대부분 수능 시험은 보셨잖아요. 근데 수능 시험 보고 나오면서 헤드뱅잉 한 3번 하면은 미분이 날아가고
영어 문법, 가정법이 막 날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다음부터 평생 안 써. 수능 볼 때 대학 때 배운 지식 지금 써먹는 거 뭐 있으세요? 아까 사람하고 관계 맺는 법, 소통하는 법, 그게 중요하죠. 지식 중에, 정보 중에 침은 나와. 써먹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는 거는 수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피타고라스 정리 자체가 중요한 거야. a 플러스 b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c 제곱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는 나의 사고 구조를 배워야 되는데 그거 공식 외워갖고 문제 풀이만 배우는 거죠. 근데 저 때만 해도 됐어요. 저도 교수 돼갖고 교수로 정년퇴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평생 직업을 여러 번 바꿔야 돼요. 요즘도 보면 저희 그 직장인 직원들이 취직했는데 대학 직원이면 시내 직장이라고까지 하죠. 물론 요즘 초등학생들은 장래 꿈이 건물주라고 해요. 건물주가 조물주보다 위에 있다고 하잖아. 그러나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근데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대학 직원이 돼갖고 한 달 만에 그만두더라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아니었대요. 근데 그게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3년 안에 이직률이 한 40%가 돼요.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얘기가 좀 멀리 나가는 감이 있지만 우리 아이에게 무엇이 최선의 이익이 될까를 어른들이 늘 안다고 보장 못해요. 우리 아이가 20년 후에 어떤 삶을 살지 어떻게 알아요? 20년 후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떤 직업이 어떤 배우자가 최선의 이익이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지게 해주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기가 책임지는 것. 요즘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책임을 안 져요. 자기 권리에 대한 주장은 굉장히 큰데 자기 의무에 대한 인식,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안 하려고 해요. 자, 초등학교 4학년 아이에게 핸드폰 사주는 거는 그 아이의 권리예요, 특혜예요. 특혜죠. 아이들은 권리로 알아요. 왜 우리 부모는 갤럭시 안 사주고 국민폰 줘? 저도 국민폰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아직 정 제품을 써본 적이 없어. 이게 자동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규격이 안 맞는데 한 80만 원 줘야 되잖아요. 전 30만 원 이상 안 사거든. 그리고 할인돼야 되고. 대학생이 돼서도 등록금 당연히 부모가 대주는 걸로 알아. 저는 그건 물론 할 수 있는 노력이 한계가 있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동 스스로가 선택해서 보기에 이거 빤히 이렇게 하면 잘못돼. 그래도 둬야 돼. 그래서 그 아이가 그 결과를 자기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실천 경험 사유 순환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법학전문대학원 과외까지도 부모들이 시켜주고 배우자까지도 정해주고 자녀까지도 다 나중에 돌봐줘야 되고 그죠? 그렇게 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요. 삶이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보기. 그러니까 아까 아직도 생존 강박에 산다는 거는 우리 사회는 돈이 모자라서 생존 강박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그리고 안전망이 없어요. 인적 안전망.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같이 마음을 나눌 사람. 그거 OECD 국가에서 최저예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그런데 사회 안전망도 안 만들겠대요. 걱정해요. 이제 차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갈지. 각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하려잖아.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경쟁하자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사회의 그 불안함이 더 이제 큰 건지 모르죠. 얘기가 좀 멀리 갔습니다만 그러나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삶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선택에 관한 10가지 비결 학습해서 되는 게 아니다. 자기가 실제로 뭘 해봐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뭘 해본다는 건 놀이다. 요리도 실제에 가까운 요리하기를 5살 아이들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요리는 일이지만 5살 때 요리라는 것을 놀이로서 그러나 실제 요리와 가장 가깝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동기의 놀이가 더 중요하다. 왜? 놀이를 통해서 아까 자전거 타기처럼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세상은 불확실성이 점점 더 증대하기 때문에 코로나 같은 역병은 계속 생길 거고 지구온난화는 진행될 거고 탄소는 계속 배출이 될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경제는 계속 빈부격차가 심해질 거고 그죠? 제가 지금 언급한 것 중에서 좋아질 가망 있는 거 있으세요? 30년 후의 삶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보다 더 나빠질 확률이 훨씬 큰 것 같아요. 너무 무겁게 말씀드렸는데 놀이 얘기하다가 놀고 있네, 그죠? 강사가. 또 다른 제가 뭐 명쾌한 답이 없어요, 선생님. 부모님들과 자꾸 대화하기 힘드실 때 저보다 더 훌륭한 강사를 모셔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놀이를 주입시키시던가 이처럼 부모님들께. 또 다른 의견 얘기 나누실 거 있으신가요? 유튜버 돼 갖고 생계를 유지하겠다는 젊은이들도 참 많은데 전 세계 인구가 유튜버가 될 일은 없겠지만 다 유튜버 만들면 누가 소를 키워? 소 키우는 사람도 있어야 유튜브를 찍을 텐데 소 키우는 사람은 없을까봐 참 앞으로 세상도 걱정해요. 근데 뭐 아이고 제가 이거 공동육아 강의 이런 거 하면 조회수 많아야 237회 이렇거든요. 근데 어떤 뭐 유튜브 보면 147만 회 뭐 이렇던데요. 뭐 국제 결혼 부부 뭐 이런 거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는 뭐 엄청 나오더라고요. 또 말씀하시죠. 진도 나가요? 자아 만들기 이 과정에서 여기 BTS 꽤 좋아하시죠? BTS가 몇 년 전에 그 발표한 음반 맵 오브 소울이라는 음반이 있었잖아요. 이게 융의 이 자아 이론을 그대로 구조가 이 음반의 구조가 인트로가 퍼스나고 퍼스나는 진정한 내가 아닌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나거든요. 그리스 시대 영국에서 가면을 쓰고 영국한 캐릭터라는 거 있잖아요. 퍼스나가 가면을 얘기하는 건데 섀도우는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 밑에 보면 여기 또 애니머스 있는데 애니마는 남성에게 깃들어 있는 여성성, 애니머스는 여성에게 깃들어 있는 남성성. 자, 이런 것들이 어떠한 경험들을 통해서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셀프, 자아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는 굉장히 다중적인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나, 뭐 굉장히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나의 성향,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정되는 시기가 15살 때까지고 제일 강렬하게 조정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 진전은 되지만 그 강렬한 경험은 놀이를 통해서다. 네. 이게 불확정성, 삶의 불확실성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갈. 왼쪽이 제가 살아오던 세상이에요. 그냥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도자의,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의, 그 다음에 교과서와 학문의
방침에 의해서, 회사 방침에 의해서 나는 노를 져라 하면 줬고 세게 져라 하면 세게 줬고 멈춰라 하면 멈추면 됐어요. 근데 지금 살아갈 세상은 긴 여울도 있고 뭐 낭떠러지도 있고 굉장히 각자가 다른 역할을 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지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답을 아는 사람은 정해진 것만 가지만 이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인생 지도를 가진 사람은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이게 착한 여자는 천국에만 가지만 나쁜 여자는 세상 온갖 데 갈 수 있다는 노래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길들여지지 말라는 거죠. 이게 좀. 그 앞에 제 아들 아이. 미국의 로키 산맥에서 꽤 등급이 있는 강에서 래프팅 할 때 사진입니다. 자, 이제까지 다 뭐 이런 말씀 다 잘 했고 오른쪽 표만 한번 볼게요. 이게 결국은 부모들이 사교육 시장에 아이들을 맡기는 것은 그것이 보습 학원이건 예체능 학원이건 간에 부모들의 애와 같이 시간을 안 보내겠다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맡기겠다.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 여기 보시면 되나 모르겠네. 자, 하루에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에요. 호주 보면 엄마가 신체적 돌봄을 위해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131분. 아빠가 40분, 40몇 분 더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하기, 책 읽기, 놀아주기가 아빠가 그래도 하루에 32분은 아이랑 같이 놀아요. 자, 점점 왼쪽으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결국 통계의 밑바닥은 어디죠? 한국인데 한국 엄마가 신체적 돌봄 28분, 아빠 신체적 돌봄 3분, 놀아주기 3분. 3분은 어떻게 쟀을까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아이랑 시간을 안 보내는 거예요. 교사는 아이의 삶의 보조 역할이에요. 그죠? 학교에 와서 부모가 그래요. 우리 아이를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부모가 못 만드는 사람을 어떻게 선생님이 만들어요? 가정생활에서 반듯하게 애 생활 습관을 정해줘야 돼요. 그죠? 다른 애한테 욕하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어려운 아이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 힘들면 도와달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은 인생에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집에서 배워야 돼요. 부모한테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거 다 안 하고 삶의 A부터 Z까지를 학교에서 가르쳐달라는 거야. 학원 선생님한테 해달라는 거야. 저는 불가능하기도 하고 타당하지 않은 요구예요.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아이와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고, 중요한 건 뭐야? 딱 두 가지죠. 돌봄과 놀기예요. 돌볼 건 도와줘야 되고 놀아줘야 돼. 이건 뭐예요? 돌봄은 보호예요. 최선의 이익 보장이에요. 놀아주기는 뭐야? 아이의 선택권,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거예요. 아동 권리의 축은 두 가지거든요. 최선의 이익 보장, 참여의 권리, 참여권의 보장. 이 두 가지가 딱 권리로 표현을 안 했지만 권리를 얘기하는데, 여기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들이 얼마나 주느냐. 한국은 그 부분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생에서 뭐가 중요하냐? 돈이다. 가족이 안 중요한 거죠. 생존에 절박하죠. 왜? 돈이 없으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선글라스 3개 있을 때는 선글라스 인식을 안 했어. 선글라스 하나 태가 부러져서 2개가 되니까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 하나 차이가 그렇게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물질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한국은 이런 경험이 가장 삶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족에서 없는 거예요. 그거를 센터나 학교에서 해달라. 한도가 있어요. 집에서 하는 경험의 일부를 센터와
가족하고 연결해서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해결되지 않나? 센터의 선생님이 아무리 일하셔서 부모님한테 좋은 소리 못 들을 거지? 학원 선생님은 지식만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산수 점수 5점 올라가면 그걸로 그 사람은 한 역할 다 했다고 인정받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서의 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약간 같이 탐구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학원으로 가시면 되죠. 자, 뭐 이거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놀이에 관된 말은 우울증이다. 놀이기억과 우울 증세의 상관관계. 제가 놀란 게 우리 대학생들 여대생이에요. 물어봤어요. 고무줄 놀이 해본 사람 어떨 것 같아? 고무줄 놀이 경험해본 학생이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성편견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피구 해본 사람, 뭐 해본 사람, 그 젠더 중립적인 놀이 놀아본 경험이 없어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자기 얼굴 그리라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그려요? 자기 얼굴. 보지도 않고 물론 보지도 자기 얼굴이니까. 요즘 유행 중에 하나는 오목거울로 마스크 쓰고 사진 찍히더라고요. 그거 또 올리기. 우리 집 앞에서 엄청 사진 찍더라고요. 눈이 5분 이상해요. 자기 얼굴에서. 왜? 지체는 없어. 걸어본 적이 없고 해본 게 없으니까. 본 것만 있어, 유튜브로. 강원도 오대산 있는데 그 아이들 놀고 그러기 좋아서 어린 아이들 많이 데리고 오는 그런 호텔이 있는데 아침에 제가 아침 먹으러 내려갔다 놀랐어요. 아이들 데리고 온 70가족이 있는데 아이들이 전부 다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밥 먹을 때 자기 부모나 자매들, 형제들하고 얘기하면서 밥 먹는 아이는 한 10%? 나머지는 다 휴대폰 꺼내서 거치해놓고 거기 뭔가를 보면서 밥 먹고 있더라고요. 눈 뜨고 잘 때까지 계속 보기만 해. 자기가 해보고 느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시도해보고 성취해보고 잘해보는 게 없는 거가 제일 걱정이에요. 주의실험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보시면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의 그 구조인데요. 데세코라고 하는 영양교육과정인데 정보사용 능력, 수리력, 문자 사용 능력, 지식 사용 능력, 기술 사용 능력, 독해력 다 중요해요. 그래서 각각 우리가 학원도 보내. 독해 학원, 독서 학원, 수학 학원, 코딩 학원 이렇게 보내. 근데 이건 뭐예요? 도구예요? 자전거처럼. 뭐가 중요한 거죠? 상호작용. 자, 협동력, 인간관계력, 갈등관리 능력, 이것도 뭐예요? 사회적 상호작용. 상호작용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자율성이 필요하니까 이런 참여와 인생 설계 능력, 인생 지도 만들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은 자체는 다 좋아요. 심리적 감성, 소통, 공동체, 창의적 사고, 지식정보 처리, 자기관리. 창의적 사고는 다 외우죠. 이게 이제 2030 OECD 교육과정이고 이거대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작업하고 있고 교육과정이 다시 개정될 텐데 이거의 목표는 좋은 삶이에요. 웰빙. 성공이 아니고. 지식만 가르쳐요. 기능, 태도 같이 안 가르쳐요. 변혁적 역량 없어요.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 아동이 공동 실천자여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없죠.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책임감 갖기,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하기. 규칙 지키는 놀이를 통해서 책임감 갖기, 놀이에서 긴장과 딜레마 대처하기, 놀이를 통해서 새로운 놀이를 변형하기. 이게 미래 사회를 살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이고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뀔 거거든요. 근데 실제 교육하는 거나 삶은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인 거죠.
자, 그래서 놀이란 무엇인가 이제 와서 얘기하고 그러네요. 좀 불안하시겠어요. 어떻게 강의를 마칠지. 호이징가라는 사람, 놀이할 때 꼭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놀이의 매직 서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현실 세계고 이게 우리가 변형된 세계예요. 혹은 미래 세계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것을 매개하는 것이 현실의 세계와 변화된 세계를 매개하는 것이 놀이라는 거예요. 놀이에 뭔가 마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의 세계를 매직 서클이라고 불러요. 놀이는 현실과 다르기 때문에 놀이예요. 뭐 의사 선생님도 되고 엔지니어도 되고 우주 비행사도 되는 것. 현실 세계에는 의문도 많고 두려움, 불확실성이 많고 책임도 많아요. 책임이 버겁죠. 우리가 다 얘기했던 그러한 현상들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새로운 것을 펼쳐보는 것이 놀이예요. 꿈, 몰입, 서사, 이야기 만들어보는 거. 아이들을 거짓말이라고 오해하기 쉬운 거, 내가 되고 싶은 나, 내가 하고 싶었던 어저께. 카타르시스 도전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 세계의 경험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돼요. 놀이를 통해서. 이거를 어른이 되면 놀이의 성향이 줄어나고 마치 일처럼 해도 되죠. 그러나 아이들에게 이것을 일처럼 할 수는 없어요. 자, 알타미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 벽화가 왜 있어요? 들소가 무서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들소를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르헨티나의 동굴에 있는 고대 지역의 손 프린팅이에요. 이 지역에 도달한 사람이 그렇게 많고 손 프린팅 찍는 놀이를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가는 여정의 두려움을 해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 의문, 두려움, 불확실성, 책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느낄 기회를 부모들이 주지조차 않는다는 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의문을 가질 여지조차 두지 않고 불확실성을 느낄 여지를 안 줘. 부모님이 정해진 길로 가게만 만드니까. 그래서 놀이가 필요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상당히 이상한 사람이 나오겠죠. 제가 시계가 없어서 시계 보느라고 핸드폰 좀 놓을게요. 한 15분 남은 것 같아요. 이게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낄 때에 뭔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탐구의 충동이 생긴다. 라는 예로서 어제 같은 그림인데요. 그래서 그러한 놀라움과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놀이, 신선함과 어떤 의욕을,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놀이인데, 요건 뭔지 보이세요? 예,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늘 반복하는 문제죠.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초등학교 앞에서 병아리 팔잖아요. 그래서 사갖고 오면은 며칠 못 가죠. 이 아이가 이 생명체를 평생 처음으로 손에 담아봤어요. 어떤 느낌일까요? 그 따뜻함과 맥박이 느끼는 걸 느끼죠.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낄 거예요. 표정을 보세요. 이것이 어떤 관심과 호기심과 또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심이 새기는 얼굴이죠. 그죠? 누구랑 닮지 않았어요? 제 첫째 딸이에요. 87년생인데 지금 걔가 5살 때 지금 사진입니다. 자, 놀이가 아니라 놀이하기이다. 그래서 놀이하기라고 부르는 것은 특정 경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험을 유발하는가에 따라서 미국 국가놀이연구소가 7가지로 놀이 유형을 구분했어요. PPT 나중에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PDF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요 사이트도 들어가 보세요. 요 사이트 들어가면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놀이의 원형은 조율 놀이예요. 서로 간에 조응하는 거예요.
이게 원형이에요. 이게. 아빠 엄마와 지금 아이가 이거 놀면서 시선 마주치고 감정을 교류하죠. 솔리타리 플레이라고 해서 혼자 노는 놀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놀이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해요. 그리고 고독한 놀이도 책하고 하거나 나무하고 하거나 인형하고 하거나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놀이는 대상과 조율하는 거예요. 어테인먼트는 뭐예요? 오케스트라 협연 시작하기 전에 낑낑낑낑 다 맞춰보죠? 이게 어테인먼트, 튜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규칙과 소통을 학습하면서 감정을 교류하는 거예요. 내가 찌푸리면 찌푸리는 거라,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라. 반응이 뭐죠? 리스판스죠. 리스판스에서 리스판서빌리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책임이. 반응에서. 그러니까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책임감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체를 주로 하느냐, 실물 갖고 하느냐, 사회적으로 하느냐, 상상놀이냐, 이야기하기냐, 뭘 만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른 건데, 놀이는 외재적 동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 동기를 추구한다. 즉 승패에 집착하는 사람하고 놀기 싫죠. 승패에 집착. 꼭 죽어도 자기는 이겨야 돼. 그 다음에 칭찬받으려고, 점수 따려고. 물론 나무에 별 하나 붙여주니까 열심히 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어릴 때 그런 얄팍한 어른들의 꾀에 속아 넘어갔죠. 그러나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만족, 놀아서 재밌고 호기심이 주가 돼야 돼요. 창조적 충동이 주가 되어야 되지 독점적 충동,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충동은 놀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동기와 충동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놀이입니다. 이게 어디 제주도예요, 제주도. 작년 5월인가 10월이에요. 제가 제주도에서 제일 좋아하는 해변은 협재해변이에요. 협재해변이 어느 날 이렇게 좋았어요. 저는 이때 이걸 보기 전과 이걸 보고 있는 나는 다른 사람처럼 제가 느꼈어요. 이것을 보기 전에 느꼈던 세상하고 이것을 본 후의 세상은 좀 더 살만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인형놀이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들이를 통해서 이러한 미적 체험이 있죠. 심미적 체험.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심미적 체험은 사람과 사람끼리도 느껴요. 무엇인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에게서 낚시 같은 거, 그림 그리기, 너는 그거를 그렇게 쉽게 하니? 이건 굉장히 심미적 체험이거든요. 이러한 심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놀이이고 자아 형성이죠. 규칙 지키기. 이게 세상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을 지킬 때 놀이를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규칙을 잘 지켜봐야 규칙을 바꾸자를 알게 되죠. 짧은 동영상 하나만 더 볼게요. 그냥 넘어가면 될까요? 영상이 어디 있어요? 이건데. 요거. 이거 또 안 나오네. 프로그램 초반 놀기보다 싸우기 바빴던 아이들 기억하시죠? 이 친구들 중 오징어 놀이를 아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아니고요. 오징어 놀이. 놀이 중에서 온라인 게임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수많은 감정과 행위가 실제 놀이판에선 벌어지죠. 수비하는 편 오징어 아이들의 다툼의 원인이 경험 부족은 아닐지 오징어 놀이를 다시 한번 시켜보기로 했습니다. 다리를 던지면 두 번이라고 갈 수가 있어요.
오징어 놀이란 놀이판 안과 밖에서 공격과 수비, 양팀이 대결하는 놀이죠. 수비는 공격이 놀이판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공격은 수비의 빈틈을 노려 보물창고를 밟으면 승리합니다. 일주일 전 이미 4시간가량 오징어 놀이를 했던 친구들. 오늘은 왠지 시작부터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오징어 놀이를 처음 하던 날 우리 친구들은 보물창고 근처에서 주로 힘싸움만 했습니다. 실천하고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찰 시간을 가졌고 이제 다시 실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징어 놀이. 아이들은 놀이판 안과 밖을 뛰어다녔고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 두 발이 될 수 있는 강 건너기에 도전했으며 양팀 모두 자기의 집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놀이판 전체를 폭넓게 활용해 놀게 된 아이들. 이제 제대로 즐기기 시작했군요. 예전 놀이 모습 다시 보겠습니다. 합의 없는 진행에 아이들은 언성을 높였죠. 놀이 시작을 알리는 오징어 짬뽕. 두 번째 놀이에선 어떨까요? 놀이 시작이 분명해지니 다툴 일도 없어졌네요. 쫓고 쫓기고 밀고 당기고 오징어 놀이는 신체적인 접촉이 많은 놀이라 넘어지는 일도 많죠. 넘어진 아이보다 서로를 탓하기에 바빴던 친구들. 아니 왜 그러냐? 진짜 왜 이래 죽이라? 두 번째 놀이에선 좀 다른데요. 넘어지고 좀 다치기도 했지만 친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놀이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달라졌죠? 1차 실천하고 2차 실천이 달라지잖아요. 규칙도 배우는 것이고 관계도 달라지고 지혜도 생겨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다 즐거움을 통해서 나오는데 연결고리가 뭐였었어요? 1차 놀이 한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성찰하기를 한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2차 실천이 훨씬 질적으로도 수준이 높아지고 재미도 있어진 거죠. 놀이, 초등학생들의 놀이 잠깐 봤고요. 이제 금방 마칠게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규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게임을 실제로 해봐야 배우는 거예요. 자, 오징어 게임하고 축구 게임하고 바둑 게임은 다르죠. 밀당 게임은 또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그죠? 밀당 게임은. 그러니까 게임의 규칙은 게임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그러나 공통점은 있어요. 그걸 가족 유사성이라고 불러요. 가족들끼리 보면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그런 가족 유사성은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경험.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 피카소의 투 이렇게 그 유명한 이저 투라는 판화도 이거 수백 장의 습작을 통해서 반복하는 것, 숙달하는 것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또 아까 그 오징어 놀이처럼 공동 탐구가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렸죠. 흥미와 관심이 개발되고 성장해야 된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이 풍부해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고 생각하고 사유해야 돼요. 경험 자체만 많으면 그것은 그냥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다. 요즘 아동들에게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을 하는 경험과 무엇을 생각하는 경험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무엇을 보는 경험만 발달해 있어요. 보는 것을 본 것에 관해서 생각해보고 본 것을 실천해보고 그 경험이 제일 중요한데 내 모자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모자 써줄 수 없죠.
야, 나 머리 시려우니까 모자 좀 쓰자. 아빠가 대신 써줄게 할 수 없어요. 생각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경험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그것을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놀이에는 장난기와 진지함이 항상 연결돼야 된다. 힘들지만 재밌었어요. 아까 그 오징어 놀이 같은 것도 보시면 쉽지 않을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재밌는 거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프로 선수들, 프로 예술가들 보면 장난기와 진지함을 늘 가지고 있죠. 백남준 씨 같은 전 예술가 클린턴 대통령 앞에서 바지 내렸잖아요. 한번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인생은 아름다워 가끔 보실 텐데, 놀이는 포착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도 지옥이 될 수가 있고 놀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유태인 수용소에 가는 것을 아이에게 아빠가 이거 놀이야. 여기에서 우리 이기면은 탱크를 선물로 줄 거야. 그래서 그 고난을 놀이로서 이겨내거든요.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일상에 반복되는 지루한 일을 놀이로 표착할 수 있는, 톰 소여가 담벼락 페인트 칠하는 거를 동네 아이들에게 놀이라고 해서 돈 받고 시키잖아요. 대화와 상호작용 증진이 아까 어테인먼트에 중요하다. 평등적 성이나 이런 차이를, 그래서 아주 이렇게 간단한 선을 그려놓고 다른 친구애가 나머지 요 그림을 완성하거나, 완성한 다음에 두 사람이 각기 이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이거를 스퀴글링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아주 간단한 것도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의미가 깊은 놀이가 될 수 있다. 아주 이것도 간단한 일이죠. 축구 골대가 3개면 안 돼요. 그럼 완전히 다른 놀이가 되죠. 게임의 협동의 규칙도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이런 것도 놀이예요. 센터 한가운데다가 간단하게 사각형 거놓는 거죠. 여기는 누구든지 불안하면 들어갈 수 있어.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어. 안전사각형, 뭐 여러 가지 놀이. 근데 역시 중요한 건 걷는 거다. 몸 쓰는 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장려해야 된다. 이것도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청소년 운동 부족이. 자, 여기까지 해서 뭐 저희 드릴 말씀은 앞에 좀 많이 해서 드렸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호기심과 관심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힘이라면, 그것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그것이 이제 놀이이다. 샘 텍쥐베리라고 하는 어린 왕자를 쓴 작가가 한 말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